우리의 뇌는 수많은 가설 중에서 어떻게 정답을 찾아낼까요? 우리의 뇌는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가설 후보들 중에서 가장 좁고 구체적인 그런 가설을 본능적으로 선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까? 인공지능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인간 지능의 진짜 비밀을 베이지안 통계학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응용통계학과 황범석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AI 정말 똑똑하죠? 하지만 통계학자의 눈으로 보면 아직 AI가 3살짜리 아이를 절대 따라오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효율성입니다. AI가 사진을 보고 이게 고양이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면 수백만 장의 고양이 사진을 학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어떤가요? 실제 고양이를 한두 번 보던지 그림책에서 고양이를 몇 번만 보고도 야옹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이 계층적 베이지안이라는 통계적 사고에 있다고 말합니다. 베이지안 통계학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과거의 정보와 새로운 데이터를 결합해서 나의 현재 믿음을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의 날씨를 예측하는 문제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봤더니 먹구름이 잔뜩 껴있네. 이때 흐린 하늘을 보면서 오늘 비가 올 확률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바로 사후 확률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죠. 이 베이즈 통계학과 전통적인 빈도주의 통계학의 차이를 쉽고 직관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동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요?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50%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바로 전통적인 빈도주의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확률의 개념입니다. 빈도주의자들에게 확률이란 동전을 100번, 1000번, 10,000번 무한히 많이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장기적인 평균 비율을 의미합니다. 만약 처음에 동전을 10번 던져서 8번이 앞면이 나왔다. 이때 빈도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이 좋았군. 계속 던지다 보면 결국 50%로 수렴할 거야. 베이지주의자들은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지주의자들에게 확률이란 지금 당장 이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믿음의 정도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동전을 던지기 전에 앞면이 나올 확률은 50%일 거야 라고 사전 지식을 토대로 나만의 초기 믿음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전을 10번 던졌더니 앞면이 8번이 나왔다. 10번 중에 8번이나 나와? 이 동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면이 나올 확률을 기존의 믿음인 50%가 아닌 예를 들어 70%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그 사건의 확률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방식이 베이지안 통계학에서 생각하는 확률의 개념입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 우리의 뇌를 조금씩 업데이트해 나가는 것과 같은 방식인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믿음, 가설은 데이터를 관찰하고 나서 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기침을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3가지 가설이 떠오릅니다. 저 사람은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하는구나. 또는 폐 질환이 있나 보다. 또는 속이 안 좋은가? 이런 3가지 가설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도 함수 측면에서 보면 감기에 걸렸다는 가설 하에 기침할 확률은 꽤 높습니다. 폐질환에 걸렸을 때도 기침할 확률은 꽤 높죠. 반면에 속이 안 좋을 때 기침을 한다? 그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사전 확률 측면에서 보면 기침을 한다는 관찰된 데이터랑은 상관없이 사람이 감기에 걸릴 확률은 일반적으로 꽤 높습니다. 속이 안 좋을 확률도 높은 편이죠. 반면에 폐 질환에 걸릴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는 사후 확률이 우도 함수와 사전 믿음의 곱셈임을 고려해 보면 그 사람이 감기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업데이트된 사후 확률이 가장 높은 케이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의식 중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는 베이지안식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뇌는 수많은 가설 중에서 어떻게 정답을 찾아낼까요? 그 수학적인 원리가 바로 사이즈 프린서플, 크기의 원리입니다. 쉽게 말해
왜 좁고 구체적인 가설이 넓고 모호한 가설보다 더 유리한가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즉, 가설의 크기 H가 클수록 데이터가 관찰될 우도 likelihood는 작아집니다. 범위가 넓은 가설일수록 그 데이터가 우연히 나올 확률은 떨어진다는 뜻이죠. 더 강력한 것은 바로 지수에 붙어있는 데이터의 개수 n입니다. 데이터를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더 많이 관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범위가 넓은 가설을 가정했을 때 그 데이터가 관찰될 확률은 가설의 절대값 크기분의 1의 n승으로 곱해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그 확률은 0으로 수렴을 합니다. 우리의 뇌는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가설 후보들 중에서 가장 좁고 구체적인 그런 가설을 본능적으로 선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컴의 면도날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가설 중에서 가장 단순한 가설이 가장 좋다라는 원리입니다. 베이지안 관점에서는 데이터를 설명할 때 가장 좁은 범위의 가설이 정답이다로 해석됩니다. 이 사이즈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숫자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60이라는 숫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숫자 하나만 봤을 때 이 숫자가 가지는 규칙, 패턴 또는 가설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짝수다 또는 10의 배수, 6의 배수다 또는 1과 100 사이에 있는 숫자 중에 하나다. 모두 맞는 답이죠. 자, 그럼 숫자 두 개를 더 보여드릴게요. 52와 57. 이제 우리는 60, 52, 57. 그럼 이 세 숫자에 대한 규칙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짝수는 탈락. 6의 배수 탈락, 10의 배수도 탈락. 여전히 1과 100 사이의 숫자 중에 3개 또는 1과 1000 사이의 숫자 중에 3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51과 60 사이에 있는 숫자 중에 3개가 선택된 것이다. 1과 100, 1과 1000 사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하게 대답할 수 있는 가설인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좁은 범위의 가설을 생각하게 된 걸까요? 다시 수식으로 돌아가 보면 51부터 60 사이에 있는 숫자 중 중복을 포함해서 3개가 선택될 확률은 10분의 1의 3승, 1000분의 1이 됩니다. 굉장히 작은 확률이죠. 또 1부터 100 사이에 있는 숫자 중 3개가 선택될 확률은 100분의 1의 3승, 100만 분의 1이 됩니다. 사이즈가 10인 가설이 사이즈가 100인 가설보다 이 세 숫자가 나올 확률이 1000배나 높다는 거죠. 51에서 60 사이를 선택한 여러분들은 단순히 감으로 맞춘 게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왜 하필 숫자들이 요 좁은 구간에만 몰려있지? 라는 우연의 일치를 감지하고 수학적으로 가장 좁고 타이트한 가설을 선택하도록 최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사이즈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인간은 적은 데이터로 어떻게 일반화를 해내는가? 자, 생전 처음 보는 외계 생명체가 42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빨간색 박스에 들어가 있는 애들을 투파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투파가 이름입니다. 이 세 개의 투파를 보고 42개 외계 생명체 중 또 다른 투파를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생전 처음 보는 외계 생명체인데 구분해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회색 박스에 들어가 있는 6개 정도의 외계 생명체가 투파일 것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얘네들은 투파입니다. 다음 그림은 우리의 뇌가 투파를 인식하는 방식을 트리 모양의 계층 구조로 표현한 것입니다. 42개의 외계 생명체는 우리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비슷하게 생긴 것끼리 같은 가지에 묶이게 됩니다. 우리가 투파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의 뇌는 수많은 가설을 세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가설은 딱 저 빨간 박스 3개만 투파다. 너무 좁은 가설이죠. 두 번째 가능한 가설은 여기 있는 모든 42개의 생명체가 다 투파다. 이건 또 너무 넓은 가설이죠. 가장 적절한 가설은 회색 박스에 들어가 있는 특정 가지가 투파다라는 것이죠. 왜 하필 회색 박스의 특정 가지를 정답으로 골랐을까요? 우리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3개의 투파를 가장 촘촘하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찾기 위해 베이지안 추론 방법에서 얘기하는 우도가 가장 높은 가설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인간은 빨간 박스에 있는 단 몇 개의 데이터만 보고도 회색 박스에 있는 정확한 개념을 찾아내는 베이지안 추론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공지능 또는 딥러닝에서는 가지 끝에 있는 잎, 실제 관찰치를 무한히 많이 반복하면서 학습을 해서 이건 투파고 이건 투파가 아니다 라고 추론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세 개의 투파만 보고도 이 추상적인 나무 구조를 머릿속에서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계층적 베이지안 모델인 것입니다. 계층적 베이지안 모델은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벨 1은 관찰된 데이터입니다. 빨간 박스에 들어가 있는 세 개의 투파가 바로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는 데이터입니다. 레벨 2는 구체적인 가설입니다. 투파라는 단어는 몸통이 둥글고 다리가 여러 개 달린 녀석들을 부르는 말이구나 라고 투파의 범위를 추리하는 단계입니다. 레벨 3는 추상적인 구조입니다. 우리의 뇌는 이 외계 생명체들이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인 진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마도 그 어떤 보이지 않는 트리 구조로 묶여 있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믿게 됩니다. 이 거대한 트리 구조가 바로 가장 상위의 추상적인 지식입니다. 기계는 레벨 1에 관찰된 데이터를 열심히 모아서 학습을 할 때 인간은 이미 레벨 2와 레벨 3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계는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원샷 러닝의 비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를 보고 열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머릿속에 지식과 정보를 담아내는 구조라고 하는 이름의 그릇이 미리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식의 그릇은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까요? 우리의 뇌는 고정된 단 하나의 그릇만 쓰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성격에 맞춰 그 그릇의 모양을 자유자재로 바꿉니다. 여기 베이지안 알고리즘에게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세 가지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던져주었습니다. 베이지안 모델은 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가장 적합한 형태의 구조를 확률적으로 선택하려고 시도합니다. 첫 번째로 동물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털이 있는지 또는 알을 낳는지 이런 데이터를 주었더니 모델은 스스로 나뭇가지 모양의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생물학을 배운 적도 없으면서 진화의 개통수처럼 동물들을 분류해낸 것이죠. 두 번째로 미국 대법관의 판결 투표 기록입니다. 이 데이터를 넣었더니 이번에는 일렬로 늘어선 하나의 체인 모형을 찾아냅니다. 대법관들의 성향이 진보에서 보수까지 선형적인 스펙트럼 위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찾아낸 것이죠. 세 번째, 사람들이 느끼는 색깔의 유사도 데이터입니다. 색깔 데이터를 주자 이번에는 시작과 끝이 연결된 원형 구조를 그려냅니다. 우리의 뇌 그리고 인간을 닮은 베이지안 모델은 데이터를 무작정 외우지 않습니다. 동물을 볼 때는 트리 모양의 틀을 꺼내고 정치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직선 모양의 자를 꺼냅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성격에 딱 맞는 구조를 본능적으로 찾아내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 하나만 들어와도 그것이 구조상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복잡한 세상을 효율적으로 이해하는 구조적 학습의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열광하는 최첨단 AI와 우리 인간의 뇌는 지능을 향해 가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결정적 차이는 데이터의 양입니다. AI는 수백만, 수천만 개의 빅데이터를 쏟아부어서 무언가를 학습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단 하나 혹은 아주 적은 경험만으로도 세상의 규칙을 파악하는 스몰 데이터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을 이해하는 깊이입니다. AI는 겉으로 드러나는 데이터의 패턴, 즉 상관관계만 기계적으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히긴 하는데 왜 그런 답이 나왔는지 설명할 수 없는 블랙박스가 되거나 또는 가끔은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 우리 인간은 표면적인 패턴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와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머릿속에 정교한 모델을 세웁니다. 덕분에 우리는 처음 겪는 낯선 상황에서도 배운 것을 응용하고 일반화하고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압도적인 강점을 가집니다. 물론 이렇게 구조를 짜고 추론하는 과정이 뇌의 에너지를 많이 쓰는 굉장히 피곤한 일, 즉 컴퓨팅 효율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통계학에서는 변수가 많아지고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데이터를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모아야 하는 현상을 차원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맨 땅에서 지식을 쌓으려는 AI가 겪는 숙명이죠. 하지만 인간에게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추상화의 축복이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이미 존재하는 추상적인 지식은 무한한 가능성과 오답들을 미리 다 쳐내주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구조가 촘촘할수록 불충분한 데이터만 가지고도 훨씬 더 빠르게 정답을 찾아냅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틀, 즉 구조를 제공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인문학입니다. 철학과 예술, 그리고 논리죠. 반면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는 데이터는 자연과학, 사이언스의 영역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능이란 이 인문학적 구조와 과학적 데이터가
베이지안 확률 안에서 만나는 추론 그 자체입니다. 즉 추상적 지식이야말로 우리의 직관을 작동시키는 강력한 엔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조라고 하는 그릇을 가지고 있고 그 그릇 덕분에 적은 데이터로도 최적의 추론을 해내며 놀랍게도 경험이 쌓일수록 그 그릇의 모양 자체를 상위 차원에서 진화시켜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기계는 흉내내기 힘든 하나를 배우면 열을 하는 인간 지능의 통계적인 비밀입니다. 오늘 강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